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특정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디자인을 비슷하게 혹은 거의 똑같이 제작한 모조품들을 이른바 레플리카 제품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소위 짝퉁이라고 말하는 이 모조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기자,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이 명품 복제품들의 불법 판매가 성행하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줄지어 있는 노란 천막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내 최대 짝퉁 시장으로 알려진 동대문 세비시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과거 이태원 명동 등지와 함께 짝퉁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쇼핑센터를 가면 필수 코스로 들려야 한다는 세비시장.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말처럼 핫플로 꼽히는 이곳을 취재진이 찾아가서 짝퉁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앞. 자정에 가까워가는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은 수십 개의 노란 천막들이 밝히는 불빛들로 대낮같이 환합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명품 브랜드로 보이는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시계들. 정상가로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이지만 이곳에선 단돈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제일 싼 거에 10만 원. 저는 지금 동대문 세비시장, 이른바 짝퉁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노란 천막 안에서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커피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밤 10시가 넘었지만 이곳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품을 살피는 손님들과 달리 상인들은 행여 단속이라도 나올까 별다른 호객 행위 없이 판매대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소위 눈치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속 자주 해. 그건 내가 나한테 지키고 없어. 단속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 지금 불안정해 지금 제대로 못 깔고 다른 제품 못 깔고 있어. 상인들은 취재진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뭘까?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명품을 그대로 카피해 팔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가 엄연한 불법임을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뻥 대신 닭의 심정으로 값비싼 진품 대신 짝퉁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버젓이 이 같은 불법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 브랜드 이미테이션 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 돼. 여긴 다 그거 파니까. 여기가 이미테이션 거리예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짝퉁 제품을 사는 사람도 파는 이도 가품 판매 행위가 불법임을 대부분 알면서도 배째라식의 짝퉁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레플리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짝퉁 시장이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기 만족인데 뭐 어떠냐는 의견과 그 반대로 상품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가짜 상품을 산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기분 내고 뭐 하다못해 뭐 뽐내고 싶어서 그런 걸 산다고 해도 딱히 그게 남한테 어떤 민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인 거니까 솔직히 별로 상관없지 싶죠. 원래 브랜드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미테이션을 만들면은 그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나, 상품 가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거래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5조 원입니다. 진품 못지않은 퀄리티와 외형을 갖춘 짝퉁 명품이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동대문 세비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지갑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들어가 이 제품을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정품상품 같은 것도 매장에서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아예 그 자체를 저희가 몰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튀어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 AS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마무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 만져보셔도 되는데 맨손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작은 손이나 유약은 특히 소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장인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느낌은 조금씩 다르시죠. 가짜 아니겠죠? 믿어야지.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전 영상에서 보듯 매일 이 진품을 보고 이렇게 판매하는 백화점 직원들조차도 모조품을 좀 한눈에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짝퉁, 날이 갈수록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레플리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게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조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 엄중하다는 게 법조계 경고인데요.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모조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이런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도 강력하지만 자연인인 위반 행위자와 그리고 속해 있는 회사, 주로 법인 형태가 많을 텐데요. 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네,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오프라인에서 나아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이 짝퉁 시장이 활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동대문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대놓고 로고나 상표를 갖다 쓰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만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좀 온라인에서는 많던데 이것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온라인상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레플리카했다며 판매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접하는 레플리카 혹은 스타일의 앞글자를 딴 ST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서 교묘하게 이용되면서 합법적인 것 마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 김혜주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구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버버리 체크 무늬, 옷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류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머리띠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버리사는 저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버버리 체크 무늬를 전부 다 상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네, 김혜주 변호사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이 버버리사처럼 상표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버버리사와는 또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디자인만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김혜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록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평소 편하게 직장이나 외부에서 많이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품 역시도 모조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크록스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발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만약 크록스 신발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혜주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그런데 그 디자인이 완전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사에서는 실제로 디자인을 그대로 전체 디자인을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방을 하는 사람이 신발 윗부분은 똑같이 하고 밑창 부분만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네,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뭐 상표권, 디자인권 좀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은 것 같아서 복잡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게 백세희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다. 라고 영업주체 표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건 상표법의 영역이 되고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그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특허청의 권리 등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법마다 침해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기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명품 혹은 좀 고가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제 만족이라도 느껴보자 하는 좀 변형된 이 소비가 유행 아닌 유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모방을 당하는 원작자들은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해결책이 좀 어떤 게 제시가 됐나요? 네,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앞서 만났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권리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서 권리화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리화를 해두었다면 관세청에 자신의 브랜드나 상표나 어떤 디자인을 등록을 해놔서 모조품이 국내로 유통되기 이전에 통관 단계에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법을 구체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처벌을 강화한다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조품을 진품인 척 사용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허영심 때문일 수도 있고 주눅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곰곰이 따져다 보면은 욕망이 한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조품 거래 행위가 범죄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매자든 소비자든 좀 스스로 이런 행위가 잘못됐음을 자각하는 이 의식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K로펌.
이번 주엔 앞서 저희가 심층 보도해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 영역 역시 기업 실무에서 요즘 판례 동향이 어떤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올 한 해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 이른바 상표 사냥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무려 3.5배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약 333억 원. 상표나 디자인 분야도 IP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영역인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는 특허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쟁.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식재산, IP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올 한 해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의 권택수 변호사는 IP 분야는 기업이 최고로 주목하는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 최초로 1908년도 그 제도가 마련된 이래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화가 도입됨으로써 IP는 명실상부하게 기업이 주목하는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LG전자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등 IP 소송에서 100점 불패의 기록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IP 소송 전문가 김창환 변호사는 2021년 특허 실용신안 분야 3개의 중요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선택발명의 진보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는 점, 균등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경우 피고는 공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균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보통 피고의 항변으로는 무효에 의한 권리 남용 항변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결국 선행문헌으로 공지되어 있는 기술적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균등 침해 여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결국은 균등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지문헌을 얼마만큼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 담당조 및 인천지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이명규 변호사는 급증하는 상표 디자인 분야 분쟁과 관련해 이번 연도 주목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저촉하는 등록 상표권들 사이의 효력은 선언 우선의 법리에 기반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등의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등록 상표를 등록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선후 출원 등록 상표 간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등록무효 확정 신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외에도 염호준 변호사가 2021년 영업경쟁 및 부정경쟁 분야 주요 판례를, 김정대 변호사가 2021년 저작권 분야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소개된 IP 분야 2021년도 주요 판례가 향후 기업활동 및 분쟁 대응 전략 구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가름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지난 11월 30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1월 30날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이 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몇 가지 사항들은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된 내용들 중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과 부동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확정이 되면서 큰 이슈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이 부과한 시점이 좀 늦춰졌다고 하는데 좀 변호사님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점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조금 유예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줄곧 22년부터 과세될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안에서는 결국에는 1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시점이 1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가상자산 과세안처럼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서 이렇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방법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25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득의 그 20%를 세율로 해서 이제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과는 이제 별개로 과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과세 자료 제출 의무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이 이제 과세가 되는 건 확정이 됐고, 단지 이제 시행 시점만 1년이 미뤄진 건데, 실제 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좀 많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대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그 세법 개정안 내용 그대로면 과세 시점만 1년이 좀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세 시점이 1년 미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실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해외 거래소 등 이런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과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절차나 방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시점을 그냥 1년 늦추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이슈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과연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보완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대한 분기별로 이제 내가 얼마만큼씩 매매 차익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송하고 과세 관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좀 과세를 할 것인가의 추가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 소득으로 많이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거 과연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다시 좀 원점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보아서 과연 이제 금융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있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처음에 원점에서 다시도 논의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논의부터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기준 금액이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라고 하는 게 이전 개정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비과세라는 규정 자체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바로 저희가 발표되기 전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 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도 시점에 대한 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8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 외에 또 이슈가 된 세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스톡옵션 관련된 이제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 올 한 해 다니고 있던 기업이 상장되면서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이와 관련한 이제 개정 사항이 있고요.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행사를 했을 때 3천만 원까지는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5천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뭐 벤처 기업에 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많은 이익을 가져가라 라는 뭐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근데 뭐 조금 이것의 시행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행사하는 분부터 좀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미뤄두고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기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임직원이 근로자일 때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도 네. 대단히 뭐 좋은 사례긴 하지만, 사실 벤처 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일을 혼자서 1인 다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급여도 사실 대단히 낮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는 스톡옵션 하나 보고서 하는 건데, 네. 5천만 원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번에 네. 많이 늘긴 했지만 뭐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또 추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국내 자동차 내부 고발자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내부 고발을 통해서 포상금이 한 280억 원 정도 받아갔다는 게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국세청에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서 그 제보자들한테 지급한 포상금이 약 667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뭐 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상금 제도의 그 금액을 늘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이의 신청 중에 거의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농지 네. 8년 동안 작용했으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말아달라라는 네. 게 8년 작용. 그리고 이제 사업 망했을 때 그 주주들에 대한 이차납세 의무 부과.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것이 이제 이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을 이제 국세청에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포상금이 뭐 너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준 자료로 과세는 했지만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 높이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좀 이제 인정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좀 쉽게 인정을 좀 해줘 버릇해야 사실은 또 국민들이 또 의욕적으로 또 이제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667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포상금 지급액이 한 1% 정도거든요. 탈세 제보 네. 추진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한도를 조금 더 10억 원이나 상향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 신고 포상금 금액이 이번에 상향되는 세법 개정안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된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부연납 제도라는 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최근에 그 상속세 자체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게 5년 동안 세금을 모두 다 이제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네. 늘어진 건데, 한 가지 실무적으로 좀 아셔야 되실 게, 무조건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늘린 기간만큼씩은 이자 상당액을 또 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팁들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모조품과 지식재산권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짝퉁 시장 규모를 측정한 공식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업계에선 최소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대 시장이 형성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조품의 인기가 허황된 소비를 조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 심화로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짝퉁을 찾는 고객들은 한동안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모조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모두 윤리적 측면에선 비도덕적 상거래라는 인식은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